자, 5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전 3문 파트 시작해 볼게요. 고전 3문. 선생님이 예전에 고전 운문 파트를 시작할 때 전체적인 계보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드렸었죠, 그렇죠? 상고 시대에는 고대가요, 삼국시대 때는 향가, 고려시대 때는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시조와 가사, 이런 틀을 보여드렸잖아. 3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인데 너무 간단해서 몇 가지 그냥 중심 단어만 잡아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자. 3문이 무슨 뜻이에요? 운문의 정의는 뭐였냐면 리듬이 있는 글이지, 그치? 운율이 있는 문, 글이라서 운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운문이 아닌 게 바로 그냥 뭐야? 산문이 되는 거야. 산문은 흩어질 산자예요. 운율이 없는 글은 산문이에요. 됐죠? 산문의 정의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시작은 고대 때,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갈래라는 표현이 그렇고 개념이 있었다, 그치? 잠깐만, 글자가 여기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너무 왼쪽으로 밀어버렸네. 자, 고대에 원래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어. 이거는 말 그대로 우가차차 하던 시절 노래와 춤과 이야기와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묶여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었고, 이 원시종합 예술이 나중에 두 개로 뭐가 된다? 분화하게 된다. 나누어지는 거야. 그 분화의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문이라는 녀석과 산문이라는 녀석으로 찢어져서 흐름이 만들어진 거지. 됐지? 근데 이 산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갈래는 일단 설화예요.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쓸게요. 설화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거기 아직 54페이지를 채우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표로만 이해하세요. 설화라고 하는 갈래는 설이 뭐예요? 혀설자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구전의 특징을 지니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어느 시기쯤에 왔을 때, 고려와 조선 그 중간 어디쯤에 왔을 때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요. 가전은 가짜 전기란 뜻이야. 가짜 전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디테일한 건 다 알려드릴게요. 이따 잠시 후에.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뭔가批평하고자 하는 글들을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가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전의 시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야? 쉽게 말하면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갈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고전 소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고전 소설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오케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를 걸쳐서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웅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 소설도 있고, 군담 소설도 있고, 애정 소설도 있고, 여성 중심 소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시점에 고전 소설이 나온다. 그래서 자, 얘들아, 수능에 나오는 건 얘만 나와요. 알겠죠? 결론적으로 얘만 나와. 우리가 아까 수능에서는 운문에서 뭐만 나온다? 시조가사만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고전 소설만 나왔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갈래들 외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판소리개 소설이라든지, 혹은 민속극, 이런 작품들을 잠깐만, 그걸 여기서 배우지 말자. 판소리개 소설이나 뭐 등이라고 칠게요.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이 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큰 틀만 먼저 중심으로 두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요소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설화, 가전이라고 하는 가교적 역할의 갈래, 고전 소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소리개 소설, 이런 것들 정도만 특징으로 잡아놓으시면 될 거야.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됐죠? 흐름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죠? 원시종합예술에서 산문으로 분류됐을 때 설화가 있었고, 그 설화가 실정 시간이 되자 가전이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그게 소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끝이야 벌써.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 모드로 들어가 볼까요? 54페이지. 자, 설화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설화라고 하는 단어의 이 개념이 뭔가부터 시작을 하자면 서사, 문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되는 형태의 꾸며낸 이야기니 요걸 뭐라고 한다? 설화라고 한다. 개념칸에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서사가 뭐냐라는 말을 또 질문 드려야 될 텐데, 이 서사라고 하는 건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토리예요. 오케이? 그럼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공간의 이동. 됐나?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서사문학입니다. 물론 전승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설화라고 하는 건 전승될 때 어떻게 돼? 원래는 시작할 때는 구전이었어요. 구전이 뭐라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로 전승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전승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삼국유사나 뭐 삼국사기 뭐 이런 것들, 삼국사기 이런 데에 글이 수록돼, 기록돼. 그래서 기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몽신화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옛날 얘기, 재미난 용소버이와 며느리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전이라는 키워드 잘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입에서 입으로만 전승돼 버리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을 텐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글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챕터로 넘어가는 거야.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요건 중요한 거야. 자, 봐. 설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신화라고 불리는 것과 전설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민담이라고 불리는 요 세 가지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칸이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고대인의 생각이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오케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신성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보통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 영웅, 뭐 건국시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통 다루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단군신화 다 알지? 선생님 전 단군신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쵸? 야, 단군신화 내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야? 그 해모수 천재가 계셨고 해모수가 내려와서 지상의 웅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죠. 오케이? 그리고 그 단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보통 참고로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신성성인데요. 이 신성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보편적 증거라고 표현할까? 오케이. 보편적 증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신화는 보통 뭘 다루느냐? 시작을 다뤄.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다루는 편이야.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거야. 아테네, 제우스 나오잖아 막. 그 사람, 그쪽 존재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화가 결국에는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루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떤 시적 존재들이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장난스럽게 여겼는지. 그냥 태어났는데 예뻐서 제우스가 반했는데 그 제우스가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려고 내려가서 진짜로 거위를 펼쳐서 내려가잖아. 그래서 여자를 범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누구냐? 아테네는 아닌데 잠깐만 누구였지? 누구더라? 야, 제우스의 아내 누구야? 이름이 에이, 알려줘. 헤라. 그래, 헤라 여신이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저주를 내려서 메두사를 만들어 버리잖아. 계속 메두사가 맞나? 헷갈려 오늘따라 정신이 없네. 아무튼 저주를 받아 죽게 돼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뭐요? 인류라는 존재에게 신적 존재가 얼마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경하지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한번에 뒤집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들. 자,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인간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서사,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라면, 그래서 참고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쪽을 보면 창세 신화가 많아요. 창세, 우주의 근원이라든지 지구가 왜 이렇게 됐고, 또 뭐 쌤이 지금 여기 보편적 증거라는 말을 썼잖아. 거기 나오는 신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결국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왜 바다는 푸른색이 되었는지, 왜 흑인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흑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잖아. 태양마찰을 너무 낮게 날아가지고 대지가 고통받고 불타버리잖아. 그때 사람들이 피부에 탔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국시조 얘기가 주되게 이루어졌지. 그치? 고구려의 주몽신화, 그치? 또 그 가야의 수로신화, 또 백제의 혁거세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문화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건국시조의 신화를 한 편 보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자, 이런 신화가 있고요. 두 번째, 전설로 넘어가 봅시다. 전설도 서로에 속하는데요. 전설은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내력인데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구체적인 자연물의 유래. 자, 내력이나 유래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설이라고 불러. 이때 전설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구체적 증거물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전설은 이런 식이지. 얘들아, 우리 서초종락원 지금 너희들 다녀봐서 알잖아. 니들 지하 2층 내려가 봤어? 지하 2층 가봤어? 지하 1층 말고 지하 2층 말하는 겁니다. 지하 2층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그 보일러실 왼쪽 구덩이에 빨간색 벽돌이 하나 놓여있거든? 오케이? 참고로 그 벽돌이 왜 안 버려지냐면, 그 벽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자꾸 그 누구지? 이 학원 전체에서 누군가 귀신을 봐. 오케이? 밤에 있으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봐.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벽돌을 딱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아무도 귀신을 안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항상 그 자리에 놓는 거고, 참고로 너희들은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잖아, 그치? 라고 뻥친 거야 지금. 자, 여기 믿은 거 아니지? 믿은 거 아니지? 농담한 겁니다. 빨간 벽돌이 어딨어?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뭐 얘기했니? 빨간 벽돌이 있다. 이것이 왜 거기 있는지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뻥을 친 거잖아, 그치?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진짜로 믿지 마시고요. 네. 자, 아무튼 내역과 유래를 알려준 이야기, 구체적 증거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어떤 연못이 왜 만들어졌는가, 또 뭐 저 대나무 숲은 왜 저런 모양새로 생겼는가, 저 섬은 왜 소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런 내력을 알려주는 것들이야. 됐죠? 그럼 참고로 이 구체적 증거물이랑 보편적 증거물이랑 서로 다른 것도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증거라고 하는 건 인간의 피부, 바다의 색상 뭐 이런 쪽의 이야기라면, 이쪽은 실질적인 대상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담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요. 이 민담은 뭐라고 정리되어 있니? 또 이것도 역시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잖아. 똑같지, 그지? 똑같은데 이건 뭐냐면 조상들의 슬기와 해악이 담겨 있으며, 키워드는 여기 있어요. 흥미있는 이야기가 재미난 옛날 얘기야 이게. 그게 바로 민담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만 있어서는 전승이 안 돼. 생각해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그 최불암 시리즈가 되게 유행이었어. 니들 최불암 시리즈 들어본 적 없지? 들어본 적도 없지? 뭐지? 그 최불암 선생님이 보통 파 웃으시거든. 그래서 그 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드립치는 게 최불암 시리즈의 포인트야. 아무튼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민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재미는 있어서. 그 당시엔 초 대박 인기를 끌었지. 지금은 어때? 니들 모르잖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 그지?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교훈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흥미 안에 교훈성까지 집어넣어서 전승되는 의미가 만들어질 때 이야기가 전승되게 되고, 그 얘기를 우리는 민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흥미 플러스 교훈 요소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 정도만 정리하면 일단은 설화라는 기본적 갈래는 다 정리를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보일 거야, 그치? 자, 표에다 별표 하나만 미리 쳐 놓으시고요. 자,
얘들아, 맨 위에 총 4칸이 비어있지만 왼쪽은 그냥 그 구분란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3칸에 뭐뭐를 써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 첫 번째 라인이야. 그러니까 표에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적 존재, 영우, 포괄적 증거물, 신성한 장소, 민족적, 신성성이 중시된다. 뭐가 중심? 어떤 단어 말하는 거야 이거? 신어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땡큐. 두 번째, 비범한 인간이 좌절을 겪고, 참고로 이 전설도 이제 선생님이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 전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좌절된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기장수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좌절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인 증거물. 자, 그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써놔야겠지? 이 단어도 써놓으세요. 구체적 증거물이라고도 한다. 구체적 증거물이 등장하고 특정한 지역의 의미를 알려주는 진실적인 요소가 중요한 이 작품을 뭐라고 한다? 전설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칸은 뭐라고 쓰면 되겠니? 민담, 땡큐. 자,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흥미성이 중시돼서 교훈을 담아가지고 전승될 때 우리는 그걸 민담이라고 부른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뒤로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가전은 잠깐 킵해 놓고요. 주몽신화라는 작품이랑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나 전설, 민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작품은 주몽신화입니다. 이게 맨날 선생님 자꾸 재밌다 그러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이긴 하거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변천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 국정교과서 때는 보통 단군신화가 메인이었어. 그러다가 그 뒤에 단군신화가 너무 단말이 쪽쪽 빨리니까 가야나 주몽신화가 많이 선택되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많이 오래 써먹었더니 다시 또 단군신화로 넘어왔었다가, 참고로 너희들 참고로 2학년 정도 교과서야. 참고로 너희들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작품들은 너무 표준적이고 너무 모범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신화전설이 보통 안 나오는 편이고, 보통 2학년 올라갔을 때 문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다. 그건 알아도. 뭐 아무튼 거기서 문학 교과서에서 또 단군이 나왔다가 주몽이 나왔다가 단군이 나왔다가 주몽이 나왔다가 되게 반복해. 오케이? 지금 우리가 주몽을 보고 있는데 이번 개정 시즌에선 주몽 신화가 대부분 선택돼 있어.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거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선생님, 저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모를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막 중간중간 던져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 그 송일국이라는 배우를 알아요? 송일국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주몽 했던 드라마 주몽 혹시 본 사람? 드라마 주몽 본 사람? 너희들이 너무 꼬꼬마 때 했을 거라.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안 봤구나.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에 그 누구지? 지금은 그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내가 되어 있는 아무튼 어떤 여배우가 있고요. 여배우가 있고, 송혜국은 지금 다 대한민국 만세 이런 아빠들 있잖아, 그치? 한참 진짜 리즈 시절에 찍었던 드라마입니다. 전 국민이 그 주몽 이야기를 잘 살펴봤던 그런 얘기인데, 자, 뭐 하려다 그랬지?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아무튼 네. 가끔 그런 경우도 겪거든. 수경아 지금 자리에 있는 거 맞지? 뭐라도 좀 보여줘야 돼. 우리 부끄럼쟁이.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 수업을 해보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고 심청전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놀라운 일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받지 않고 이제 외국에서 받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아예 모르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디테일한 얘기까지 들어가야 돼서. 자, 그럼 다 아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건너뛰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신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배경을 깔고 가자. 주몽신화가 어느 나라의 건국 이야기야? 고구려의 건국신화죠. 그러다 보니 뭐가 중시될 거야? 신성성이 드러나야 돼. 그런데 신성성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아버지, 내 선조가 하나님이면 되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면 그 이상 신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 작품 속에서 보통 천손이 하강하게 된다. 이걸 화소라고 부르는데, 자, 이 얘기야.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일 것인가? 그거는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화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그게 진짜인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뭔가의 화소가 담겨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화소를 찾아서 그 화소의 요소들을 상징적 화소의 요소들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신화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니? 그게 1번이야. 그래서 저희 단언할게. 신화가, 그러니까 주몽신화 같은 건국신화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등장하거나 모의고사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자면 결국 구절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라는 걸 잡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돼. 자, 단군신화 다 알 테니까 단군신화도 모르는 사람 손 들어주시고요. 전 단군신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공부했을 거야. 단군신화에 보면 우리 백성을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누구 내려오지?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3명의 존재를 데려오거든? 풍은 바람이고 우는 비고요, 우는 구름이잖아. 그럼 이 3가지가 뭘 상징한다? 농경을 상징한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선인이 있어서 걔들을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구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곰이 여자가 되었잖아. 정말로 곰이 여자가 된 걸까?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곰 부족을 상징한다라고 공부한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포인트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1번입니다. 하나 더 있고요. 자, 그럼 2번은 뭐냐면 이 주몽신화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 번만 쓰자. 한 번만 쓰자. 주몽신화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의 근본적 구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까지 전승되고 있어. 그렇지 않니? 요즘 드라마 생각해보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금수저야? 드라마,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 생각해봐. 일반적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 막 비천해, 그지? 막 돈도 못 벌고 있고 알바로 연명하고 막 그래.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또 뛰어나. 그치? 막 센스도 뛰어나고 일도 되게 잘 처리하고 그런 감각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눈에 발탁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한번 맞고 그 결정적인 위기를 딱 타개해서 막 즐거운 음악과 함께 막 순진하게 춤추면서 해피 하면서 끝나잖아. 그게 영웅 일대기 구조야. 오케이? 자, 그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영웅 일대기 구조라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한다? 고귀한 혈통부터 시작하지. 고귀한 혈통. 그러니까 보통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손이거나 뭐 그런 레벨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신하다 보니까 천손 하강 요소가 화소로서 중요하다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후손이야. 그래서 자, 여기를 잠깐만 넘어가 볼게. 이러한 고귀한 혈통 같은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신화는 뭘 만든다? 민족의 혹은 부족의 단합을 이끌어. 그들의 단합을 이끈다고. 오케이? 자, 이런 거잖아. 그냥 아무런 서로 근간 없이 그냥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살아. 이렇게 사는 사회하고, 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의 리드를 받고 있는 선택받은 종족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족하고 둘이 싸웠어. 어디가 이거? 100% 선택받은 부족이 이기지. 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 단합을 만들어. 신화를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종족이야. 너희들은 나의 시도 아래 세상에 넓게 퍼질 거야.
그럼 사람들은 우와 하고 열광하게 되는 거지. 그 열광을 만들어주는 게 신하다. 아무튼 고귀한 혈통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고귀한 혈통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 신이한 탄생을 하게 되지. 보통 태어날 때 왼쪽 겨드랑이 정도에선 태어나줘야 신이하다고 부른다, 그렇지? 자, 그럼 주몽이도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나죠. 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안고 태어나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신약이 탄생했는데 일단 태어났어요. 그런데 리얼해서 보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일반적이잖아. 참고로 주몽이는 어떻게 했었더라? 태어나자부터 무슨 뭐부터 했었죠? 방금 태어났어. 태어났으면 뭘 해야 정상이야? 에 울고 있어야 정상이지. 얘는 그런데 파리가 많습니다, 어머니. 활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활을 쏴가지고 파리를 맞추고 앉았잖아, 이 미친. 그게 말이 되냐고. 태어났는데 애기가 말을 하면 기절합니다, 그죠? 아무튼 비범한 능력을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활 잘 쏜다는 건 뭘 상징한다? 수렵을 상징한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훌륭한 존재이지만 어려서 고난을 겪어. 오케이? 뭔가 위기 상황은 항상 맞아. 근데 그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을 얻게 되면서부터 한 조력자가 등장하지. 6번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자 7번까지 갈게요. 7번 위업을, 위대한 업적이라는 뜻이죠. 성취하게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웅일대기 구조라고 불러. 그리고 이 영웅일대기 구조는 후대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고전 소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현대에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거는 한국 문학의 전통적 요소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시 되는 거야. 알아두시고. 됐죠? 고귀한 혈통부터 위협의 성취 이야기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읽을 거야. 본문을 읽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말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긴 한데,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뭘 신경 쓰면서 이게 구조상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그 구조에서 이 구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가봅시다. 시작해도 되니? 가볼까? 자, 본문 시작한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은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에요. 고주몽. 앞서 부여왕인 헤부루가 있었습니다. 늙도록 아들이 없어서 산천, 하느님, 그러니까 산에 계신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서 아들 낳기를 기원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몰던 말이 곤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서 그 돌을 굴려보게 하니 금빛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고, 임금은 기뻐하며 이 아이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거두어길러 이름을 금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인간계예요. 인간계니까 이거다 쓸게요. 인간계라는 말 쓰지 말자. 자, 지금 금와라고 하는 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몽이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금화왕 혹시 들어봤나요? 주몽 영화 드라마 봐서 알 텐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부여의 왕입니다. 참고로 이 왕이 부여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왜 금와겠니? 금으로 된 와, 개구리잖아. 여러분들 우물 속 개구리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정저지와라고 하죠. 금개구리 왕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개구리 석상에서 나온 신비한 존재. 화면 꺼졌네. 자, 금화왕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름을 금화라고 했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를 삼았어. 훗날 재상인 아람불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건데 너희 가서 피해라. 동쪽 바닷가에 가서번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잘 자라서 도읍을 정할 만하다 라고 해서 아람불이 임금에게 권하여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했고 나라의 이름을 부여라고 하였습니다. 됐나요? 자, 금화왕이 어떻게 해서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 천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 하늘에 계신 임금이야, 그치? 옥황상제여. 오케이?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 니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중에 나라 설 거거든. 피해 있으라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약된 땅이었다는 거야. 선택받은 땅이라는 얘기지. 되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 옛 도읍지에서는 옛 도읍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천재의 아들이 나왔어요. 누구죠? 이름은 해모수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냐? 해모수가 바로 주몽의 아빠죠. 아직 아빠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이쪽 고구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헤부르가 죽었습니다. 이제 금화가 왕위를 이은 상태예요.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는 곳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의 내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죠. 저는 하백의 딸, 이름은 유화입니다. 자, 누가 튀어나왔어요? 두 사람의 간에 살았던 게 유화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참고로 유화는 누구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참고로 중요해서 파란색이 아니고 구분 용도예요. 알겠죠? 하백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쓰자. 친구는 하백이라고 하는 신의 유화는 네모 쳐볼까? 네모 동그라미. 해모수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쪽 하늘 라인, 그렇지? 인간 라인, 그렇지? 이건 좀 신 라인이에요. 이쪽도. 이쪽은 딸이에요. 근데 알아둡시다. 천재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의 존재야. 양의 기운이죠. 됐나요? 근데 하백이 뭐냐면 하백이 뭘 뜻하는 거냐면 강의 신,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입니다. 물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미지죠. 됐나요? 그러면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음과 양의 조화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아무튼 간에 하백의 딸은 유란이고 유한데요. 제가 동생들과 나가서 놀고 있다가 한 남자가 내가 세모수야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을 했죠. 저의 부모는 중매도 없이 남자를 쫓았다고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거야. 자, 무슨 상황인지 보이시죠? 지금 해모수와 유화가 동침을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하백에게 쫓겨난 거야. 딸내미가 어디 감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화왕에게 뭐 한 번 의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의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화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를 방 안에 가뒀는데 그녀에게 햇빛이 비추었고 그녀가 몸을 당겨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추는 거야. 자, 중요한 소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자, 첫 번째, 유화가 가만히 있어도 해가 따라와서 비추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 해는 무슨 힘이 해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힘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태양에 그리고 하늘에 정기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치? 참고로 이 유화 뱃속에 누가 있는 거거든? 주몽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유화를 인간적 존재인 금화왕이 보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오케이? 자, 해가 계속 따라와. 이로 인해서 임신을 했고 5대쯤 되는 크기의 뭐를 낳았어? 이번에는 알을 낳았죠. 자, 알이라는 것도 역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알은 뭘 상징하냐? 세상을 뜻합니다. 알은 원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으면 또 뭐라고 하냐면 원형숭배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의 세상이고 그 세상이 원의 형태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자, 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혹시 데미안 읽은 사람 있나요? 데미안 읽었으면 선생님 무슨 말하고 싶은지 감이 잡히나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건 세상에 나아가다는 뜻이야. 오케이? 알 자체가 하나의 세상이잖아. 완벽하게 영양성분이 구성되어 있어서 생명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근데 그 공간에서 생명이 만들어져서 알을 팍 하고 부수면 세상에 팡 하고 나가는 거야. 그치? 알을 깨고 나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알은 그리고 원형이야. 원은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알을 낳았어. 임금은 자 봐봐.
사람이 알을 낳았으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 징그럽고 무서운 일이잖아.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죠. 그걸 버려. 뭐야 그게? 그걸 버리라고 했어. 그랬더니 개왕 돼지한테 줬더니 먹지를 않고, 길에 버렸더니 소나 말이 피하고, 나중엔 들에 버렸더니 이번엔 새가 날개로 그걸 덮어주고 앉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두 가지 요소를 집을 수 있어. 첫 번째, 기하화소라는 말을 써볼게. 기하라고 하는 건 뭘 말냐면 버림받음이야. 근데 이 버림받음을 천부의 능력으로 극복한 거야, 스스로. 왜? 하나님의 보필이 있는 존재야, 저 알은. 그래서 함부로 아무리 인간이 저 대상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하늘이 도와주는 존재거든. 왜냐면 하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의 손주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잖아, 그치? 어휴, 우리 손주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야, 계속. 그쵸?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난을 겪더라, 그치? 기아가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고 굶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잖아. 근데 그 기아를 뭐가 도와줘? 계속해서 이제 동물이 양육하는 거야. 뭐가 되었어? 드루이드가 된 거죠. 드루이드. 그렇다고 진짜 답에 드루이드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농담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동물들까지 도와주는 신적 존재의 함께함,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버려도 안 되고 던져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한번 깨봐야지 라고 해서 임금은 그것을 쪼개려고 했지만 깨지지도 않아, 이젠. 그치? 막 돌로 내려쳐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결국 한 사내 아이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왔네. 됐어? 근데 그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기이했으며, 자, 거기 부분에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다라는 말에, 자, 지금 이게 주몽이죠? 주몽의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 뭐예요? 막 키, 막 얼굴은 쪼그맣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다 뭐예요? 기범성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더 할게. 그래서 골격과 외모가 뛰어났고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버렸으며 이미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자, 활을 잘 쏜대요. 활 쏘기 재능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지. 그래서 참고로 그때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죠? 활 쏘기의 뭐예요? 능력이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도기와 절통 뭐예요? 하늘의 자손이며 땅에서 물의 자손이기도 하지. 오케이? 신이와 탄생 알로 태어났고요. 비범한 능력 주몽이라고 불리는 것 그 자체가 뛰어나다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알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선생님이 읽고 있는 이 이야기의 버전과 여러분들이 꼬꼬마 때 읽은 버전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얘기가 좀 다른데?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설화잖아. 신화는 설화에 속하지. 설화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다 보니까 기록된 지역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 알겠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근데 큰 줄기는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자, 이때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거기에 유아의 아들인 주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둘 사이는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아들 제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해. 왜? 인간이잖아, 얘들은. 주몽은 근데 뭐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늘의 존재야. 그치? 레벨로가 다르다고.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급이 달라. 생각하는 레벨도 달라. 그래서 대소가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하지. 아들 중에 큰 아들인 대소 왕자가 임금에게 말하죠. 주몽은 사람이 낳지도 않았고, 맞죠?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요. 또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나라를 저 주몽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고 왕에게 경고한 거야. 그래서 바라건대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됐죠? 이거 뭐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뭐예요?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 여러 번 나와.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데 임금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끼는 유아의 아들이잖아. 그치? 아들이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말이나 기르는 마구간지기를 시킨 거야. 오케이? 그런데 주몽은 또 머리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말들 중에서 제일 잘 달리고 제일 튼실한 말을 일부러 딱 찾아낸 다음에 그 말에 먹이를 적게 주어서 말을 기압하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편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말 혀 끝에 바늘을 좀 박아놨다고 해. 그러니까 스테플러 하나를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그작 맛있게 씹으면 자꾸 아프잖아, 피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먹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잘 달리는 말은 삐쩍 마르게 하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말들은 정말 잘 길러.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어. 자, 또 후에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몽이 활을 너무 잘 쏘니까 화살을 일부러 적게 줘. 그런데도 지가 도이 오히려 1등을 해버려. 주몽은 첼수지 짐승을 많이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또 왕자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신호를 또 주몽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어. 이제 와, 이번에는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죽겠구나 해서 주몽이 말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됐냐? 뭐요? 어머니가 떠남을 권했죠. 이때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면서 이제 유교적 이념을 밝히기 시작하면 이제 망한 거죠, 그죠? 이제 누가 봐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튀어나와? 친구들 오이, 마리, 협보 3명 보이죠? 3명의 벗과 세 사람과 벗이 되어서 달아납니다. 자, 뭐 나왔어요? 오이, 마리, 협보. 뭐예요?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에, 그렇지? 3인의 조력자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 대소를 비롯한 여러 아들들이 추격을 시작했겠죠? 쟤는 후원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막 추격을 합니다. 근데 엄시수에 이르러서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자, 뭘 건너려고 한다? 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이때 주몽이 강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외손주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물의 신이고요,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데 뒷쫓는 자들이 다가오는데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물고기랑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지. 오케이? 그래서 물고기랑 자라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임금님은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오케이? 신통력, 전기성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잖아. 물론 이미 이전부터 말도 안 됐어. 알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글렀지. 하지만 어쨌든 전 신통력이 있는 거야.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주몽이 건너고 나자 물고기랑 자라는 도 흩어져 버려서 나머지 추격군들은 그를 쫓을 수 없었지. 됐냐? 지금 뭐 나온 거예요? 위기를 극복했죠. 자라랑 물고기 덕분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졸본천에 이르렀더니 토양도 기름지고 아름답고 산하가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으로 정했고, 근데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으니까 다만 초막을 짓고 살았고, 이때 나라 이름은 고구려. 그래서 고 높을 고자를 성시로 잡았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뭐예요? 뭘 만든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내잖아. 그거 위협받지, 그치? 자, 요 라인 보이십니까? 요 라인이 바로 뭐다? 주몽신화가 가지고 있는 영웅 일대기 구조로서의 특징이야. 자, 한편에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들은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할만하죠?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요소를 보는데, 요 안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소 몇 가지를만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그냥 일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중요해서 먼저 스토리만 쫙 정리를 해드렸고,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소들을 한번 정리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일단은 아까 선생님 화소라고 여기서 설명해드렸죠. 화소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씨앗이야. 그리고 이 화소들은 후대 작품들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 있어. 오케이? 자, 제일 먼저 한번 싹 써볼까요? 1번 난생화소. 무슨 뜻이다? 알에서 태어나.
오케이? 그래서 이 난생화소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에서 태어나면 난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난생이 이 주몽신화 말고도 또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야신화. 가야에 그치? 그 금합을 열었더니 7개의 알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로왕이 되는 거죠. 됐죠? 알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혁꽃에도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알은 원형이야. 동그라미라고. 그래서 세계를 상징한다. 됐지? 난생화소. 두 번째, 천손하강화소. 무슨 뜻이냐면 천손, 하늘의 계통을 가진 사람이 하강,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즉 시조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님이니까 하느님 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고요? 천재라고 불렀죠. 됐죠? 천손하강이라는 화소가 있다. 세 번째, 천부지모 화소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천부, 하나님은 아버지 쪽으로 가고 지모,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인 거야. 그치? 자, 하늘과 땅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 하늘의 신을 말할 때 제우스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치? 보통 남성신이 등장하죠. 이건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보통 대지의 신을 부를 때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거나 대지 모신이라고 부르지 않던가? 그치? 그래서 뭐또 여러분들 가이아 여신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땅은 생산력이 있고 생명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성들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산력이 있잖아. 남자들은 그런 게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생산력의 이미지로 땅을 꼽죠.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부지모의 구성을 보인다. 이것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삼대기 구조라는 말도 보여드릴게요. 삼대기라는 건 뭐냐면 연원을 찾다 보면 결국 3명의 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삼대기 구조 써볼까요? 천재가 있고 천재의 아들은 해모수였어. 그리고 한편 하백이 있었고요. 하백의 딸은 유화였어요. 근데 이 둘의 결합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몽이 태어나죠? 결국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건국자인데 이 건국자가 하늘과 땅에 어떤 기운을 받았으며 동시에 1대, 2대, 3대잖아. 그치? 3대에 이르는 거대한 어떤 흐름의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3대에 걸친 이야기라고 해서 3대기 구조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영웅 소설의 어떤 근간 같은 건 이루게 돼. 뭔가 바탕이 되는 거야. 요 이야기 구조가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영웅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흘러간다? 요런 스토리로 흘러가. 요 구조를 가지고. 됐지? 그래서 우리가 후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보게 될 텐데 영웅 군담 소설은 어김없이 이게 나온다. 우리 나중에 이제 영웅 군담 소설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소대성전, 유충렬전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전이 뭐예요? 한 인물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를 전이라고 불러요. 언제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위험을 성취했고 어떻게 잘 나갔었고 이런 것들 쓰는 걸 전이라고 부르죠. 이런 전 갈래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게 바로 그래요, 신화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갈래는 이렇게 구절구절별로 상징적 의미를 찾는 문제를 항상 내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실 거야. 이런저런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쌤이 지금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어디 갔어? 57페이지 잠깐만 볼래? 57페이지 116번 문제를 보면 봐봐. 주몽신화인데 삼국 유사에 수록된 버전, 오케이? 그러니까 좀 다른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의미상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고
차이점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설화라고 하는 갈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이다 보니 계속해서 요소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 그 달라지는 점들은 하나하나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본이라고 불러요. 잘못된 본이 아니야. 오류가 아니라 오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버전. 이 달을 입자 본 근본 문자, 그쵸? 어나더 버전이야. 됐지? 그래서 보통 이본 간에 비교를 하는 문제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결국 이본 간에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자주 말씀드리죠? 지문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등장하면 그게 뭐가 된다? 출제의 요소가 된다라고 썼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그 차이점을 문제화시키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다른 질문 가져오는 일이 벌어질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이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하국 대적 태치 설화라고 하는 지문을 볼 텐데 참고로 요 지문은 10분도 안 걸릴 거라 대략 선생님이 5분만 줬다 이어서 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작품을 좀 끊어가기로 해야 되니까. 자, 현재 시각이 몇 분이야 이거? 40분이라고 치고 선생님 45분에 시작해서 55분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10분도 안 걸릴 거야. 자, 잠깐만 끊어갔다 올게요.